네, 안녕하세요. 태성 SNE 이종학입니다. 잘 들리시나요?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NCS 셜록을 사용한 솔더 필요소명 분석입니다. 발표할 내용들을 좀 먼저 살펴보면 필요소명 분석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필요소명 분석에 대한 목적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관심 대상인 솔더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솔더의 필요소명을 확인하려면 어떤 인자들을 위주로 살펴봐야 될지 그리고 그 수명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립해 놓은 이론식들에 대한 것들을 보고요. 그 다음에 솔더 파손 원인들에 대한 이제 뭐 사용 환경이라든가 작동 환경들에 대한 것들을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셜록을 사용해서 어떠한 설정들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결과들을 살펴볼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로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간단한 예제를 셜록을 직접 실행을 해서 보여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. 어, 필요성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접하게 되는 전자기기들 이제 뭐 세대별로 이제 전자기기 구성되어지는 이제 그 구성품들의 상태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아주 빼곡하게 밀도가 높게 그리고 복잡한 형태로 그 설계가 되어지고 가공이 이제 제작이 되어지는 그런 단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복잡한 이제 전자기기들에 대해서 어, 기존에 한 7, 80년도 때에 사용해 오던 솔더 피로 평가 방식들 굉장히 이제 아주 그 초기 이론들을 가지고 현재 제품들, 현 시대의 제품들에 대한 어떤 초기 고장을 예측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안정적인 제품 또는 어, 그 성능을 항상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정 상태에서 발생되어지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테스트나 아니면 실제 사용하는 상태에서의 그런 수명 자체를 잘 예측하기 위해서 더 정밀해지고 더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해 줄 수 있는 형태로 분석해야 될 그런 상황에 어, 당면해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필요 설명을 분석을 할 경우에 일단 고객 입장에서는 전자기기를 이제 직접 구매를 해서 사용할 것인데 그러면 적어도 몇 년 동안은 그 구매한 고객들이 그 아무런 고장 없이 잘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실효성들을 가져야 되겠죠. 그리고 그렇게 요구되어지는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시간만큼 사용하려면 부품이나 아니면 패키지 단이나 그 각각의 그 부품들이 얼마나 그 제품의 품질 보증을 해줄 수 있는지 그런 인증 과정들에 대해서도 그 적절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지 기준을 마련한다던가 아니면 활용을 한다던가 이런 어떤 그런 목적들이 또 있을 겁니다. 그 다음에 설계하는 입장에서도 이제 제품의 품질 보증, 그 성능에 대한 부분들이 그 충분히 유지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오작동이나 불량 때문에 반품되면 또 그만큼 고객사에서 이제 그 감당해내야 될 그런 이제 불량 비용 같은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어, 아주 이제 소비자도 물론이고 그 다음에 설계하는 입장에서도 그 올바른 수준까지의 성능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그 추가적인 어떤 불량 비용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 예측할 수 있는 그래서 올바른 설계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찾기 위해서라도 이런 분석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. 솔더의 역할을 살펴보게 되면 솔더는 일단 전자기기 내부에서는 서로 다른 두 물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제품이 사용되어지는 그 상태를 보게 되면 두 물체는 열 하중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진동 하중이나 충격 하중, 구조적인 하중들에 따라서 형상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뭐 재료적인 강성에 대한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열 팽창에 관련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서로 더 그 두 가지 물체는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개 특성이 연결되어져 있는 중간 부분에 이제 그 묶여 있는 솔더는 그
서로 다른 두 물체에 대한 그런 기계적, 열적인 어떤 특성들에 대해서 항상 완충작용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그 연결관계를 해주게 됩니다. 그래서 파손이 발생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솔더 부분이 이제 파손이 먼저 일어나거나 아니면 구조물 부분에 좀 취약한 부분, 형상적으로 취약하거나 강성적으로 좀 취약한 부분들이 이제 그 파손이 일어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데, 일단 저희는 솔더에 좀 집중을 해서 보도록 하겠고요. 솔더의 그 수명을 이제 계산을 할 경우에 서로 다른 두 개의 모델,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제 검은색 영역이 컴포넌트 쪽이고, 그 다음에 아래쪽에 약간 그 연노랑색 이런 부분이 이제 그 PCB 보드가 될 것이고, 그 위에 이제 솔더가 그 옅은 회색으로 그 두 가지의 물체들을 이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컴포넌트의 CT나 또는 컴포넌트의 강도라든가 또는 컴포넌트 길이는 왜냐하면 이제 CT 열팽창 계수 때문에 늘어나게 되면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만큼에 비례해서 더 많은 열 변형량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관계가 있을 것이고요.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PCB 보드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그 열팽창을 하거나 구조적인 어떤 변형을 하거나 할 경우에 그 휨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이제 강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CT나 아니면 이제 탄성계수에 대한 이런 성분들이 그 인자로서 이제 있을 겁니다. 그 다음에 솔더를 보게 되면 일단 솔더의 볼륨에 대한 부분이 먼저 있는데, 어떤 구조물이든 살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워질수록 그만큼 이제 강성이 유지가 되는 거겠죠. 그래서 강성이 큰 재료로 그 붙여 놓으면 더 오랜 시간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인데, 이제 솔더에 대한 그 적절한 이제 두께라든가 아니면 솔더 쉐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솔더 두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계속 달라질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솔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열팽창 개수나 탄성 개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, 또는 이제 피로 수명을 계산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다른 인자들이 있을 것인데,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어, 그 피로 수명 계산을 할 때 이제 좀 다루게 되어지는 이제 이론식들을 보게 되면, 이제 기존에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1983년도에 나온 논문에서 그 있었던 내용인데요. 실험적인 방법으로 해서 어떤 특정한 그 길이와 두께 뭐 이런 그 컴포넌트들에 대한 그 사이즈들을 가지고,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재료들에 대한 열팽창 개수라든가 그 다음에 환경적인 온도에 대한 온도 변화량에 대한 조건들을 가지고 실험식에 기반해서 어느 정도 어떤 실험 조건에서 얼마만큼 열 사이클이 들어갔을 경우에 파손이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실험 데이터에 기반해서 실험 이제 지수들을 확보해 놓고 그것에 이제 근거해서 만들어진 식이 있습니다. 그래서 관련된 식들이 맨 왼쪽에 NF가 이제 그 파손이 일어나는 횟수에 대한 것을 나타낼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스트레인 레인지는 오른쪽에 있는 식을 기준해서 계산이 되어질 거고, 여기에는 이제 솔더의 높이라든가 솔더 접촉되어져 있는 부분에 대한 길이라든가 컴포넌트들에 대한 길이, 열팽창 개수, 그 다음에 환경 온도에 대한 차이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구해집니다.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실험 관계식들이 같이 있고요. 이게 이제 83년도쯤에 처음 제안이 돼서 사용되어 왔던 공식들이고, 그 이후에 이제 97년도에 또 이제 제안된, 저희는 이제 흔히 다보식이라고 부르는데, 엔시스 미케니컬을 가지고 솔더 피로 수명 계산하시는 분들은 그 솔더 파티그 조인트 그런 ACT라던가 아니면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는 반도체 특화 교육에서 다루게 되는 그 저주기 피로 해석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APDL 그 스크립트에서 사용되어지는 식이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유연 요소 해석을 통해서 열 하중이나 기계적인 하중들에 의해서 솔더에 형성되어지는 그 변형률 에너지 밀도에 대한 것들을 계산을 하고, 그것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솔더에 대한 인자들 네 가지 인자가 있는데, 이 네 가지 인자들에 대입하고 나서 나중에 그 피로 수명이 얼마나 되어지는지,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크랙이 발생하고 크랙이 진전돼서 솔더가 파손되어졌을 때에 대한 수명에 대한 것을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식이 있습니다.
그 다음에 이제 셜록 같은 경우는 앞서서 나온 그 첫 번째 나왔었던 식에 대한 두 번째 식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.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NF를 보게 되면 여기도 그 변형률 에너지에 대한 것들을 계산을 하는데 식에 대한 차이점들이 뭐가 있냐 하면은 첫 번째 식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단순히 이제 한 방향성에 대한 이거 손으로도 풀 수 있는 그런 관계식이죠. 그리고 두 번째 거하고 이제 차이점을 보게 되면 어, 이건 뒤에 그림을 하나 잠깐 보고 가는 게 낫겠네요. 그 첫 번째 식에서 나온 부분이 이제 저희가 그 PCB가 있고 그다음에 위쪽에 패키지 다이가 있고 솔더가 연결되어져 있으면 열 하중을 받았을 때 이 이렇게 이제 그 변형이 되어져 나갈 겁니다. 그러면 솔더에 작용되어지는 하중이 이런 이제 전단 하중들이 이제 형성이 될 것인데 그러면 사실 이제 실제로 변형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모드에 의한 그런 응력들 또는요 그 다축 방향에 대한 스트레인들이 그 솔더에 작용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. 그러면 그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서 솔더 자체에 그 이제 응집되어지는 그런 스트레인 에너지가 얼마나 형성되어지는지를 이제 잘 예측해내야 되는데 두 번째 식 같은 경우는 NCS에서 그 스트레인 에너지 덴시티에 대한 것들을 계산을 해줍니다.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어,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내려면 NCS에서는 그러니까 FEM 방식에서는 시간에 따라 그 다음에 뭐 온도 변화에 따라 이 점소성 특성에 대한 그런 변화량들을 이제 계속 계산을 해내야 됩니다. 그래서 반복적으로 열 사이클이 반복적으로 적용이 되어질 때 솔더가 얼마만큼 변형이 일어났고 그 다음 두 번째 열 사이클일 때 누적 그 변형률 에너지가 계속 누적이 되어져 나가는 효과들을 계산을 해놔야 되거든요. 그게 이제 뭐 그 노멀 방향이나 쉐어 방향 전부 다 통합해서 그런 것들을 계산해내야 되는데 어, 그런 FEM으로 이 솔더 필요를 계산을 해보셨던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솔더의 그 점소성 모델, 뭐 아난드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야 되고 그 아난드 모델에 필요한 재료 상수값들도 한 8개 정도를 이제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반복적인 해석에 대한 열 사이클을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트랜지언트처럼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돼요.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방식이나 세 번째 방식은 그 FEM 방식처럼 그렇게 시간에 따른 누적 효과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계산하지 않고 그냥 이제 이론식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값을 구해낼 수가 있어요.